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 보니까 우리 이제 김 기자 도착하기 직전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은 굿바이 이세돌 AI 한돌과 마지막 대국에서 패배했습니다. 불개패로. 예, 결국 졌군요. 결국 졌어요. 그래도 한 판은 이겼잖아요. 네. 한 판은 갖다가 불계승으로 이겼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젠가요? 한 몇 년 전에 그때 2016년. 그래 알파고 얘기요. 알파고요. 알파고 말씀드려요. 알파고에서 저 광화문에 있는 그 모 호텔에서 그 육성 호텔이죠. 거기에서 알파고랑 그 당시 일전을 겨루었는데 그때도 한 번은 이겼어요. 이세돌 선수가. 1대4. 예. 그러니까 그나마도 알파고한테 이기고 또 AI 한돌한테 이긴 사람은 이세돌 기사밖에 없네요. 그래. 커제. 커제는 어떻게 됐어요, 참? 커제도 한 번도 못 이겼죠. 뭐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의 커제도 뭐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오늘 이세돌 선수는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저 리조트에서 AI 한돌과 바디 프렌드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한돌 치수 고치기 3번기 최종 상국에서 180수 만에 불개패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중일 본격적으로 한중일 그 바둑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의 원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둑의 원리 하는 것은 그 서로 돌을 하나씩 놓죠. 네네. 흑백을 갈라가지고. 예. 그 아주 뭐 간단한 룰에 의해서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둑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둑 안에는 뭐 삼라만상이 다 있다. 심지어 전쟁까지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전략을 따지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이 바둑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상대편이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바둑돌을 놓는가 그걸 미리 짐작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인간의 두뇌로 하는 가장 고등의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19줄. 경우의 수만 해도 361 팩토리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팩토리아. 근데 이제 보니까 앞서 우리 김경은 기자가 보내준 그 자료에 따르면은 그 이제 통찰이 있고 통찰이 있는데 같은 통찰인데 영어가 달라요. 하나는 오버뷰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버뷰라는 것은 이제 통할 통자를 써가지고 널리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 하는 것은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통자가 이제 동굴할 때 동자죠. 동네할 때 동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하신 말씀 중에 지식인이라면 어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떤 한 가지에 모두를 골고루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고루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오버뷰에 해당하겠죠. 그 통할 통자를 쓰는. 그리고 어느 하나를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동굴 동자를 썼는 그 인사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라는 게 바로 인사이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인공지능하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IBM에서 나온 그 왓슨이라는 게 있고 이제 알파고 구글에서 한 알파고가 있는데 그 원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왓슨은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것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입력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물론 이 알파고도 입력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딥러닝 스스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예, 익히는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왁스는 네. 비유가 아주 재밌는데 그 퀴즈라는 게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퍼드인가요?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예. 근데 거기 이제 퀴즈 왕. 네. 그리고 최다 상금을 받은 퀴즈. 네. 이 두 사람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 근데 알파고는 네. 그 이세돌을 비롯해 가지고 그 많은 기자들과 바둑을 두는데 네. 그 알파고는 바로 그 인사이트 네. 통찰을 갖고 있다. 그게 알파고는 이제 자체 학습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배워가는 거죠. 창조하는 것이 새로 배워가는 것이고 IBM의 왓슨은 인간들이 넣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빠르게 골라내는 거죠. 치료나 이런 데 훨씬 그 병 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정치 얘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보면 정치인들이 다 바둑 고수가 많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네. 바둑 뭐 저 정치인들하고 많이 뒀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몇 급 둬요? 저는 뭐 한 잘 둘 때 네. 뭐 한 10년 전에 네.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래도 한 1급이나 2급 뒀습니다. 아, 이거 아마 1, 2급이면 그건 좀 아니야. 그 보통 아마 1, 2급이면 아마 단이겠네요. 아니죠. 그 정도는 그 아니죠. 정도 아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몇 단일까요? 4단. 아마 4단. 유명합니다. 바둑 잘 두기로. 예. 뭐 사실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만 해도 보면 이제 한승수 의원도 바둑을 아주 잘 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옛날 국회의장 했던 임채정 그 전에 이제 최문식 의장한테 아주 고수입니다. 예. 고수인데 또 자, 유시민 의원도 잘 뒀던 네, 뭐 이제 그런 양반들이 보면 특히 이제 고시한 사람들이 바둑을 다 잘 둬요. 고시하면 옛날 이제 절 같은 데 가서 뭐 2년 3년씩 고시 공부하면 매일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2012년에 당시 월간 바둑이랑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아마 4단이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마 4단.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당신의 그 바둑 스타일 기풍은 뭐냐 그랬더니 저는 법률을 전공해서인지 매사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직관보다는 논리 바둑에서 정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수비 바둑에 가깝겠군요. 그림이 딱 느껴지죠. 예, 수비 바둑에 가까웠겠네요. 그다음에 바둑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복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요즘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복귀 안 하잖아요. 예. 복귀 안 하잖아요. 고집불통. 고집불통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 저 월간 바둑과 인터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배꼽을 잡습니다. 자, 바둑 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둑을 지배하는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바둑의 세계는 평등합니다. 둘째, 바둑은 공정합니다. 셋째, 이처럼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결정하는 최종 승패의 결과는 매우 정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민주주의를 이 양반이 예전에 보면은 2012년 대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2017년에 취임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가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은 말로만 입으로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 최근에 송철호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사태를 보면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아니잖아. 스포츠 아니잖아 이 양반은. 그러니까 스포츠의 한 대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의 가장 큰 죄는 이른바 말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바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략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바둑은 언제부터 좀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뭐 주장이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은 4,000년 전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2,000년쯤 네. 됐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텀이 크다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겠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도 네. 아직 명확하게 뭐 정설이랄 게 없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요순 창제설이라든지 예. 그것은 뭐냐면은 요나라 순나라 때 네네. 요임금이 그 아들인 그 단주. 누구죠? 단주를 예. 좀 깨우치기 위해서 네. 뭐 가르친 게 기원이 됐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천체를 네. 이렇게 저기 뭐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는데 천체 기구로서 예. 있었던 게 이게 뭐 이렇게 사각형이 많았었던 게 뭐 있었던 네네. 모양입니다. 네. 그것에서 이제 돌을 놓고 이렇게 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천체설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 고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말판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네. 서로 움직여서 놓는 건데 네. 상대방이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면 네네. 이기는 경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것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둑의 따온 것이 아니냐. 예. 뭐 거기가 유래에 닿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냥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지금 알려졌다 아니면 뭐 그 현저하게 네. 지지를 받는 이론은 없고요. 네. 어떻든 제일 오래된 네. 남아있는 책으로서는 네. 현현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원나라 때인데 네. 1349년에 예, 예.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바둑의 정석, 예. 사활, 예. 뭐 이런 포석 아.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특히 사활에 관한 문제나 300문제나 이렇게 풀이가 있어서 지금도 바둑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예. 흥미로운 게 네. 19개의 줄이 아니라 예. 17개였다. 가로 세로 그 17. 전에는 예. 예. 이렇게. 음. 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그 전에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네. 17개가 19개로 늘어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바둑은 우리나라에 언제 전해졌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국시대 때 전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예, 예. 뭐 자료에도 있습니다. 네네. 그 중국의 사기에 보면은 네. 그 누구죠? 그 고구려의 도림이라는 네네. 스님이 계셨는데 계로왕한테 바둑 가르쳐서 나라 망쳐먹었다. 네. 그래가지고 백제가 망하는데 뭐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기에 또 남아 있고 예, 예. 삼국 유사에 보면은 예. 신라의 그 왕인 효성 왕이 예, 예. 바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당나라에 사신이 올 때는 예, 예. 이 바둑의 고수를 네. 초빙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삼국 저기 뭐죠 그 위지 동의전이나 위지동의전, 예. 이런 데 보면은 삼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 있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둑을 아주 좋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얘기하니까 네. 조조 네. 우리가 아는 조조 있잖아요. 예. 저 삼국지. 삼국지는 조조가 어마어마한 고수였던 사실 아세요? 예. 한 번도 지지 않았답니다. 아, 바둑에. 그 그래서 전략가군요. 전략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조가 보면은 바둑을 흉내 바둑으로 뒀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우리가 왜 지금 뭐 바둑에서 덤을 주는지 그게 상대방이 두는 거하고 똑같이 대척점으로 따라두기를 하면 따라두기 이길 수 하면 없죠. 따라두기 하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네. 먼저 두는 사람이 반드시 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흉내 바둑이라고 그러잖아요. 흉내 바둑을 갖다 조조가 두어서 그때 그러니까 대략 조조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년, 190년부터 한 220년 그 경인데 뭐 건한 문학의 창시자인 조조가 바둑에도 어마어마한 달인이었고 그 양반 때문에 덤이 주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바둑판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예, 우리나라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네. 네.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왕이 네.
일본의 그 황실에 네네. 바둑판을 네. 선물했다 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목화 자단 기국이네요. 예. 그런데 네. 재작년에 네. 일본에서 네. 이 바둑판을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게 그동안은 1400년 된 걸. 예, 기록에 있었지만은 네, 네. 실제 그게 현존하는지 안 하는지도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본 황실이 재작년에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개를 하고 나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떨떠름하겠죠. 근데 그 바둑판을 언제 한번 띄워주시면 얼마나 화려한 건 거를 네. 알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목화라는 거는 그 화점이 네. 17개입니다. 17개군요. 예. 그 화점을 이제 목화꽃 모양으로 이렇게 했고 네. 또 알은 상아알로 해서 예, 예. 상아 알에다가 또 하나하나 전부 그 학이라든지 예. 구름이라든지 예, 예. 그림을 그려놓고 네. 그 화려하기로는 정말로 뭐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네. 있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네. 그 재질 나무의 재질이 네. 한국에서 나는 육송이다라는 게 판명이 났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뭐 믿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한국에서도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상 커넥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프로그램에서 네. 이 바둑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개를 하면서 네. 이제 왕의 선물했다는 기록 같은 것도 이제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일본 왕실에다가 선물한 그 순장 바둑판이다. 그런데 순장 바둑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려야 되겠네. 순장 바둑이라는 것은 예. 우리 고유의 바둑입니다. 네. 근데 고유의 바둑이라면 뭐냐면 바둑판이 이렇게 지금 화점이 9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하나 중간에 맞아. 이렇게 9개가 1000원에 가서 예, 8개 이렇게 둘레에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3칸씩 띄어서 이렇게 두면은 네. 이게 16개가 되죠. 15개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1000원 16개가 되죠. 네네. 17개가 되죠. 17개가. 그렇게 되나요? 예. 17개가 한번 되는데 해볼게. 하나, 둘, 그 셋. 1000원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세 칸씩.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르겠다. 17개 된다. 아무튼 17개예요. 그런데 그 17개를 미리 이렇게 깔고 주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흙을 잡은 사람이 반드시 1000원에다가 점을 놓고 두거든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계실 때 네. 그 이제 김봉선 초단이라고 우리나라 네. 이제 최초의 이제 일본 바둑을 한국에 소개하고 네. 이제 전문 기사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경무대에 초대돼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순장 바둑 17개를 깔지 않고 그냥 두는 바둑을 보고 너희들은 왜 쪽발이 바둑을 두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9개 지금 우리가 두는 거고 네. 중국은 화점을 5개를 뒀습니다. 근데 그쪽 같은 일본은 미리 깔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까 순장 바둑이라는 건 17개 화점에다 미리 보면은 돌들을 갖다가 흑백 이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네. 세 번째 줄에다가 쏙 돌아가면서 세 예. 칸씩 예. 번갈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 흙이 선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번은 반드시 1000원에다가. 1000원에다가 정중앙에다가 놓고 바둑을 시작.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심심하겠네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게 창의력이 떨어지겠다. 예, 창의력도 떨어지고 예. 수가 자체가 이제 많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뭐 391 팩토리아였는데 그 나누기 그 16 팩토리아를 빼고 17 팩토리아를 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수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그 스토리도 작아지는 겁니다. 네. 바둑의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장 바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에 뒤안길로 이제 넘어가고 광복을 맞으면서 아까 예. 김봉선 그 기사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 국수 하면은 조남철, 예. 조남철
구단이죠. 그분이 사실상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대. 조남철, 김봉선 같은 급의 그 또래 그래. 근데 우린 다 알겠는 이제 조남철 그다음에 김인 이렇게 이제 김인은 훨씬 뒤지만 어쨌든 조남철 꺾은 사람이 김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일본의 룰 우리가 좀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좀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서로 이제 번갈아 일본이나 뭐 바둑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치수도 이렇게 뭐 봐줘서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빼고 이제 맞두는 바둑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개가에서 중국은 또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좀 일본 룰은 지금 쓰는 것이니까 뭐 굳이 더 설명. 그러니까 우리 거하고 똑같고 지금의 것은 중국 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똑같이 상대 두 사람이 흑백 알을 똑같이 나눠서 둡니다. 똑같이 갖고 둡니다. 그러면은 그 바둑의 둘에 자기 그 상대편 집에 자기가 가진 흙을 들었으면 흙의 집에다가 자기 거를 다 메웁니다. 바둑판 전체를 메우는 거죠. 흙과 백을. 그러면은 큰 집이 큰 사람이 훨씬 더 작은 돌이 남겠죠. 그래서 이거 남은 돌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게 개가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면은 상대방 딴 것을 거기다 메꾸어서 집이 상대방의 집에다가 내가 딴 것을 메꾸죠. 메꾸어서 이제 하는데 여기는 다 메꾸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수로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은 거예요. 어차피 누가 더 영토를 넓게 차지했냐 이 싸움이죠. 영토의 싸움이고 전쟁이고 군사죠. R은 군사고. 자, 이제 그런데 일본은 좀 우리 프로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프로기사는 저는 뭐 김봉선 초단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조남철 그다음에 김인 뭐 쭉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 전문 기사 제도 프로기사라는 게 일본에서 꽃을 피웠죠. 그게 그것도 전부 그 에도 시대의 초기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 도쿠가와 일본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그 에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그 뿌리의 원천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 도쿠가와 이제 이에야스가 바둑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국 바둑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승한 사람이 리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혼인방, 혼인보 있잖아요. 본인방이라는 거. 그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 그 본인방에다가 이거 바둑을 육성하고 또 기사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기사를 키울 수 있는 자격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복록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도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전문 기사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방을 비롯해서 이제 그 내려와서는 또 뭐 한 너댓 개, 야스니, 이노우에니, 뭐 하야시 등 이런 가문들이 생기네요. 가문들이 이제 생기고 그 중간에 하나는 또 새가 좀 줄어들었다가 없어지기도 하면 또 서로 양자를 보내가지고 또 키우고 그래서 그대로 어지간한 그 새를 유지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바둑에 대해서 쭉 이제 계속 알아보았는데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마 4단 말 따로 행동 따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둑 인터뷰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중일 세 나라가 바둑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해요. 바둑이 기본적으로 그 적어도 우리 조선 시대 때의 삼국은 삼국이라면 선비나 사무라이나 양반이나 이것은 뭐 서예나 또 그림이나 뭐 활쏘기나 이런 것처럼 익혀야 될 당연한 오락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전히 스포츠로
정치는 스포츠로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네. 때도 네. 이것을 정식 그 종목으로 채택을 했고 네. 2026년인가요? 22년 항저우 예, 거기는 항저우에 네. 항주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그때도 네. 정식 게임으로 이걸 정식 종목 채택할 채택을 것이 너무나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예. 바둑을 갖다가 승부의 기술, 즉 스포츠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비의 놀이. 예. 그 조금만 더 중국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베이징에 10개의 학교가 네. 초등학교입니다. 이 16시간씩 일주일 바둑의 수업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바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바둑을 통해서 그 수학을 가르치고 바둑을 통해서 사고력을 가르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이것은 중국이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 했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2006년에 네. 처음으로 이것을 그 교양 과목으로 네. 교양 과목이라고 하면은 전 학생들이 반드시 그 학년에서는 네. 배워야 하는 예. 과목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을 과목이 뭐냐면 네. 사고력 수업이다라고 하는 과목 이름으로 네. 전교생들에게 가르쳤고 네. 또 그 이듬해는 개요 대학이라든지 네. 또 와세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 이거를 바둑으로 배우는 수리 과학 인문이다 네. 하는 이런 과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뭐 제가 마무리하죠. 일본은 동경대학 중국 다 헛짓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나중에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4단 문재인 바둑 인터뷰 2012년 아마 4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리 판단 참 그거 괜히 중국하고 일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일본은 그 바둑을 뭐로 보나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네. 도 네. 이렇게 보죠. 네. 이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문이 네.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바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리말은 옛날에 바둑을 박독에서 아니 영어로 뭐라고? 잠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냐고? 스톤 들어가지 않나?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고입니다. 고 간다. 알파 고. 그 고라는 거는 기. 그게 바로 일본 바둑. 기에서 그렇죠. 나온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는 바둑을 고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경원 기자 그 바둑에 대해서 심오한 얘기해줬습니다만 결국 보면은 지금 오늘 찾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정치인들 바둑 두시면서 정치하는 것 제대로 하는 꼴 못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이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